행복은 느끼는 건가요? 만드는 걸까요? 행복을 느꼈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행복을 완성했다고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다정환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책은 굿라이프, 2018년 6월에 출간됐고요. 지은이는 최인철, 이분이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이면서 행복센터의 센터장이시네요. 저서로는 프레임, 아주 보통의 행복,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10여 년간의 연구 결과들에 기초해서 작성한 책이래요. 연구 중에서도 좋은 연구라는 건 뭐냐면 좋은 결과를 내는 연구만이 아니라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하는 연구라고 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신이 원하는 행복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자신의 기질이나 환경이 문제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행복에 대한 자신의 이론이 문제일 수도 있다는 그러한 생각을 한번 좀 해봐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굿라이프의 메시지는요, 바로 균형과 확장이에요. 이 책은 행복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면서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고 의미와 쾌락의 차이와 가볍고 무거운 의미를 재해석하고요. 마지막으로 그 자체로 인간의 품격을 보여주는 그러한 자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순서대로 보면 행복한 삶, 의미 있는 삶, 품격 있는 삶, 이렇게 지은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차례대로 알아볼게요. 행복한 삶이에요. 먼저 행복이라는 것을 제대로 바라보자고 말하고 있어요. 행복은 주관적이거든요. 가끔 이런 말을 하죠. 저는 행복을 추구하기보다는 주어진 삶에 만족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지은이는 모순이라고 지적합니다. 행복을 어떻게 정의하냐고 질문을 던지면 이러한저런 말을 하는데 행복을 논할 때 행복의 조건들만 말할 때가 많아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행복이라는 또 하나의 개별적인 감정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요. 우리는 이미 만족하고 또 이미 감사하고 또 이미 즐거우면서도 여전히 행복이라는 파랑새 같은 감정을 경험해야만 한다는 그런 숙제를 떠안고 사는 그러한 기분이에요. 또한 부정적 감정 경험보다는 긍정적인 감정 경험이 더 많을 때를 행복한 상태로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히려 고통의 의미를 이해하고요. 그것을 통해 성장하려는 자세가 필요한데도 말이죠. 행복은 부정적인 경험이 전혀 없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한 가지 연구의 결과가 흥미로워요. 이민자 관련된 연구인데요. 본인이 살던 나라에서 행복 점수가 높은 나라로 이민을 오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요, 행복 점수가 높아요. 즉 행복 점수가 낮은 나라에서 온 이민자들도 높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 상황은 어떨까요? 맞아요. 행복 점수가 높은 나라에 살았더라도요, 행복 점수가 낮은 나라에 가면 유지를 못하고 행복 점수가 낮아진대요. 정말 중요한 실험이니까 여러분 명심하세요. 그리고 주변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또한 자신도 잘 점검해보세요. 나는 어떤 스타일인지. 행복 점수가 높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행복 점수가 낮게 살고 있는 건 아닌지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요? 행복한 사람과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요, 같은 일상을 다른 마음으로 살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냐면요, 애초에 다른 일상을 살고 있을 가능성도 또 매우 높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 건가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은이가 행복한 사람의 10가지 모습을 잘 정리해놨어요. 잘하는 일보다 좋아하는 일을 한다. 되어야 하는 나보다 되고 싶은 나를 본다. 비교하지 않는다. 돈의 힘보다 관계의 힘을 믿는다. 소유보다 경험을 산다. 돈으로 이야기거리를 산다. 그리고 돈으로 시간을 산다. 걷고 명상하고 여행한다. 소소한 즐거움을 자주 발견한다. 그리고 비움으로 채운다. 제목만 지금 말씀드렸는데 해당된 내용은 책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니까 직접 한번 읽어보세요. 자, 두 번째로는 의미 있는 삶이에요. 굿라이프라는 건 의미가 가득한 삶이에요. 이건 곧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주거든요. 좋은 음식과 맛있는 음식은 분명히 달라요. 마찬가지로 행복한 기분과 행복한 삶도 다른 거예요. 행복한 기분은 맛있는 음식 먹기 같은 거, 그리고 행복한 삶은 봉사활동하기, 이런 것들로 비유할 수 있어요. 의미는 고통을 이겨내는 힘이 있으나 의미가 없으면 쾌락을 고통으로 변화시키기도 해요. 의미가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다시는 하고 싶지 않네요. 또 하나의 연구 결과는 자기가 성장하는 것과 타인의 삶에 기여하는 것, 이것이 좋은 삶이라고 생각할수록 행복이 증가하는 패턴이 존재한답니다. 게다가 이것은 나이가 들수록 더 강해진대요. 행복을 위해서 이제 뭘 해야 할지 조금씩 좀 명확해지는 것 같죠? 마지막으로 품격 있는 삶이에요. 자신보다 타인을 위해 돈을 쓰는 것이 행복 효과가 크답니다. 저는 사실 이게 이것을 믿는 게 좀 쉽지는 않은데, 아무튼 자기 중심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이고요. 여행의 가치를 아는 그러한 삶이에요. 여행은 자신을 발견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추가적으로 냉소적이면 자기 자신이 늘 기분이 좋지 않죠. 냉소적이지 않은 삶을 살아야 하고요. 질투가 개인을 넘어서 집단에서 조직적으로 경험될 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질투
질투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한결같이 노력하는 삶으로 자신을 대해야 돼요. 솔직해지는 모습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우리는 가끔 너 그럴 줄 알았다 야 이런 말을 하는데 솔직히 그냥 놀랐으면 놀랐다고 표현을 하면 돼요. 그럴 줄 알았다는 말이지 이런 말 하지 말자고요. 뭐 잘나치 하는 것도 아니고 솔직해지자는 겁니다. 지은이는 다양한 방법으로 실험도 하고 설문도 했어요. 이론을 바탕으로 가설을 세우고 실험과 리서치를 통해서 분석하고 비교했죠. 추가적으로 보완할 것이 있으면 그 범위를 넓히거나 더 구체적으로 했습니다. 그 결과 이런 의미 있는 책이 나왔고요. 이런 문구도 떠오르네요. 유전이 인간의 행복에 관여한다는 건 맞지만 유전이 결코 행복을 운명짓지는 않는다. 만약에 유전이 결정짓는다면 좋은 삶을 위해서 노력을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요? 필요 없어요. 덴마크 아시죠? 언제나 행복순위 1등인 나라. 휘계와 얀테의 법칙이 있는 나라. 저도 한번 가보고 싶은데 국가정책의 목표를 행복으로 선언한 부탄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는 아니지만 국가정책의 목표를 행복으로 선언을 했어요. 그 결과 많이 행복해요. 또 외로운 담당관이라는 걸 임명한 영국도 있습니다. 본인이 성취한 부의 수준에 비해서 훨씬 낮은 행복을 경험하는 대한민국. 씁쓸하긴 하지만 이 대한민국에 대한 내용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니까 제 입으로 차마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직접 읽어보시고 많은 걸 좀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은 느끼는 건가요? 만드는 걸까요? 행복을 느꼈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행복을 완성했다고 해야 될까요? 행복은 내 자신의 상태를 인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조건에 만족하는 건가요? 여러분들 삶에 어떤 것이 답인지 한번 잘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렇듯 다양한 측면에서의 궁금증이 떠오르는데 책을 다 읽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행복이라는 것은 그때의 나 자체, 그래서 행복하다라고 하나 봐요. 사랑하다라는 말처럼 불필요한 수식어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지 않죠. 사랑도 그렇고 행복도 그래요. 행복은 철저히 개인적인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정의할 수가 없고요. 공통적인 것도 너무나도 많아요. 이제는 행복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행복하기 위한 조건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행복에 대해서 내가 느낀 행복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기로 합시다. 어차피 사는 인생인데 애써서 행복하지 않은 모습으로 살 필요가 있겠습니까? 행복해야죠. 시간이 아까운데. 그래서 맨 처음에 균형과 확장이라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됐어요. 마지막으로 나의 행복 못지않게 타인의 행복도 중요하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요. 남의 행복을 해치면서까지 나의 행복을 추구해서는 안 되겠죠. 행복은 그런 거예요. 관점을 돌려서 보면은요, 충분히 행복하기 때문에 균형적인 삶이 필요합니다. 이 책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의 행복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좀 댓글로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구독도 눌러주십시오.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다정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